자, 반갑습니다. 부산의 역사문화 제7주차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부산의 지배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에 도대체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식민지 기구가 있었고 이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부산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지 그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일제 지배기구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에서 자행된 일제통치기구 행정조직 그리고 관변단체 등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체제는 어떻고 지배기구는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배기구부터 볼까요? 지배기구, 부산에서의 지배기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봅시다. 제 사진이 내 얼굴이 나와서 좀 감추고 해야 되겠네요. 자, 부산부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산부. 지금 같으면 지금 같으면 부산시청이죠. 부산시청, 광역시청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늘날의 부산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이제 부산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1914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부산부가 1910년에 만들어집니다만은 1914년에 부산부가 설치가 됩니다. 전적으로 일본인 지역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뭡니까 광복동 일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부윤이 의장을 하고요. 부윤이라면 지금은 시장입니다. 지금의 시장, 광역시장이고, 협의회원, 우리 같으면 광역시 의원이죠. 협의회원들은 부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임명제, 사실상 임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면서 선거제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임명제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협의회원을 부산부가 대부분 일본인이 사는데 조선인과 일본을 반반으로 한다는 데 있었어요. 왜 동네 군이 나눠지고 동네 군과 부산부가 많아지면서 그죠? 부산부는 완전히 일본인, 동네 군은 조선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부산부의 협의회에 조선인을 이렇게 4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4명입니다만 6명, 그 6명까지 증가됐습니다. 6명, 일본인 6명 해가지고 총 12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일본 조선인들이 들어갔을까요? 역시 식민지 초기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협화해서 서로 동화해서 사이좋게 잘 살아라 이러한 관념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반반의 협의회의 협의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친일파 우대 중심이죠. 그죠? 친일파 우대하는 거. 그러다가 우리가 3.1운동 있죠? 3.1운동 때 지방제도가 개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부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선거제로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선거제를 해서 이 협의회원 수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원래는 6대6이었는데 6대6에서 20명으로 되는데 조선인들은 9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3.1운동의 영향이지만 결국은 6대6에서 오히려 조선인들은 숫자가 줄었죠. 왜냐하면 이게 부산부라는 건데 일본인 도시니까 그렇죠. 1930년대 되면은 부산부회로 개칭을 하고 지방의 의결기관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문기관이었어요. 자문기관이 의결기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권, 특히 예산심의, 조례개정, 행정감사, 학교조합, 학교비 등 교육재정심의 의결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부회가 사실상의 오늘날의 그 부산광역시 의회처럼 이렇게 직접 감사도 하는 감사와 의결을 하는 이런 기구로 바뀝니다. 아무래도 1930년대 되면은
대륙 침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륙 침략에 조선인들의 자발성, 조선인들의 자발적 참여,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부에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을 크게 확장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주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그 부산부회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939년에 조선인 의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많이 숫자를 늘리는 거죠. 30명으로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4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조선인으로 앉히고, 수정동이 지금의 수정동입니다. 수정동, 우리 학교 뒷산 있죠? 수정동 뒤에 권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권번을 만드는, 일본 사람들은 권번을 만들자 하고, 조선인 의원은, 일본인 의원들은 오케이 했고, 조선인 의원들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조선인하고 일본인하고 이렇게 갈등, 이렇게 빚었죠. 또 부산 부립병원이 지금의 광복동에, 광복동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립병원이 이제 나중에 부산대병원으로 토성동으로 옮겨가죠. 그러기 전에 토성동으로 옮겨가기 전에 광복동에 있었는데, 그게 조선인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걸 갖다 채용하자 해가지고 일본인 의원과 조선인 의원이 갈등을 했고요. 남부민 보통학교, 지금 남부민 초등학교죠. 이 부지 선정 문제로 일본인 의원과 조선인 의원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는 조선인의 도시 생활 향상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인들에게도 보다 많은 도시의 복리를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조선인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총사퇴하는 이런 굴곡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롭게 부회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산 부회 내부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이런 갈등 구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런 조선인 의원들이 아니었고, 대체로 이제 일본인들이 하는 사소한 문제에서는 싸웠습니다만, 대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그죠? 부산부윤, 이런 지배 집단들이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갔던 상황이 그리었습니다. 자, 다음 학교조합은 요즘 같으면은 그죠? 교육청이죠, 교육청.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을 이렇게 학교조합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국가가 다 이렇게 학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납부하게 되고, 그게 터주게 학교 조합을 이제 크게 만들면 거기 유지들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학교 조합을 운영하고, 그래서 자치로 움직였던 거죠. 실제로 교육은 자치의 그래서 요즘도 교육감은 별도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학교 조합이 1909년 학교 조합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보통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부산에는 학교 조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사무는 대체로 부산 거류민단이 처리하다가, 거류민단이면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이 처리하다가 이 1914년에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폐지되면서 부산부가 이 학교 조합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 의결권을 가지고 일본을 위한 조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부산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 당시에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각종 초등학교, 그 토성동 인근, 남부민동 인근, 이런 그 부산부 지역의 학교 조합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
어, 자, 부산부 방면위원회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방면위원회라는 거는 독특한 겁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참 좋은데 요즘에는 이 방면위원회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방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산에 조선인들이 밀집한 지역, 또 부산부 변두리 지역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돕고 이렇게 계도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그 뭡니까 유지들이라든가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내 하층민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는 것을 방면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면위원은 부산 부윤이 임명이 됐고요. 부산 지금 같은 부산시장이 임명이 되는 거죠. 재산과 여유가 있는 사람. 대부분 일본인이었어요. 일부 조선인 유지들이 있었고요.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관할지 거주자 생활조사 및 개선 보호, 지도 등에 필요한 대책, 빈민시설 조사, 개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33년에는 대신동, 오늘날의 대신동이죠. 영주동. 그 다음에 34년에는 영선동, 영도죠. 그 다음에 35년에는 곡정, 곡정.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남부민정. 그 다음에 36년대는 초량동. 그 다음에 수정동. 그 다음에 범일동.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일제시대에 있던 곳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던 거류 지역이자 부산 부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방면위원회가 설치됐던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헌병대입니다. 부산 헌병대 지금이 어디냐면은 이 부산 헌병대가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디냐면은 근대역사관이죠. 근대역사관. 부산 근대역사관. 그 근대역사관 맞은편. 길 건너편 그쪽이 부산 헌병대였어요. 그래서 부산 헌병대가 있어가지고 부산 헌병대 부산 지부 그래서 서정이죠. 니시마치 옛날에는 니시마치라 그랬는데 이 병천정 그다음에 서정 이렇게 이 지금의 광복동 지역입니다. 광복동 지역. 그래서 이 서정 지역에 설치되었다가 이때는 아직 합방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부산 분견대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1906년 이제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나서는 제산헌병대 부산분대로 바뀌었고 1908년에는 헌병분대 본부가 대구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부산분대가 되었다가 1910년 진주로 가버렸어요. 진주 헌병대 부산분대가 됐다가 1911년에 이제 대청정 이정목 지금의 우리 근대역사관 부산 근대역사관 맞은편 길 건너편에 지금 이제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가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산 헌병분대가 대구 헌병분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인들은 대체로 이제 부산 여왕사령부는 해군은 부산이 주무였어요. 그런데 헌병은 대구가 아무래도 대구 좀 놔둬야만 이 영남 지역을 전체를 통할하는 그래서 이 부산 동네 양산 김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부산에 본부를 두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경상도 지역을 다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묘항사령부, 요새사령부인데요. 이 요새사령부는 이게 이제 부산에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이게 지금의 용호동 5, 6도 아시죠? 5, 6도 SK뷰 그 옆에 바로 이 요새사령부의 지금의 어떤 진지라든가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뭐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디쯤이냐 하면 이제 5, 6도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날 잡아서 한번 가보면 참 좋은데 본래 요새사령부는
저기 진해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산 쪽으로 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부산이 이 태평양 전쟁 때 이게 이제 또 이 41년 6월에 독소전이 개전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41년 12월 달에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하와이 공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해만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이 부산항이 바로 왜냐하면은 부산항이 모든 물자가 경부선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방어해야만이 물자 수송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새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5, 6도 SK뷰 바로 오른쪽 편에 앞에서 봐서 오른쪽 편에 지하 벙커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큰 대포, 그죠? 대포가 아직도 거기에 대포 자리가 있고 거기에 지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벙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살벌했던 모습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5, 6도 앞에 있는 벙커입니다. 벙커. 그죠? 부산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부산항이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모든 대륙의 물자들이 부산항으로 다 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잘 지켜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부산 요새사령부가 만들어졌다. 1941년 이후로 이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직업소개소상, 이게 이제 직업소개소인데요.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이 직업 소개 인사 뭐 인사 직업 소개인 소개 인사 상담소, 이 참 말이 어렵죠. 부산 직업 소개 인사 상담소, 부산 부립 직업 소개소, 부산부 직업 소개소, 부산 직업 소개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1923년부터 보수동 그 대충동 바로 위에 올라가면 보수동이죠. 거기 우리가 지금 헌책방이 있는 이 지역이죠. 그래서 부설로 공동 숙박소와 공동 식당이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직업 소개서를 소개를 할까요? 지방비 보조금과 부의 일반 세입금으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그죠?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동원입니다. 동원, 그죠? 효과적으로 모집 알선을 해서 제대로 이 전쟁터에 이렇게 조선인들을 보내주려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군부가 이렇게 막바로 잡아가는 건 아니라 이런 남양 흥발 이런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면 사실상 군인화해가지고 군인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간인에게 딱 위탁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현지에 있는 군인들은 완전히 군대 조직화 해가지고 사실상의 군속이라죠. 군무원, 군속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강제동원이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이렇게 노동자 숙박 등 상담, 그 직업 상담을 해주면서 알고 보면 뭘 하기 위한 거다? 동원을 하기 위한 거다. 동원 수단이었다라는 거, 동원의 전초기지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 20년대까지는 일단 일반 그 사적인 일반 회사의 고용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만은 30년대 이후는 강제동원의 전초기지다 이런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1938년 이게 중요한데요. 부영 직업 소개서에서 뭐로요? 국영으로 전환합니다. 사실상 강제 동원의 전초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되었던 거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저기 자, 강제동원. 자, 이게 이제 지급소개소죠. 지급소개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지고, 요게 이제 아마 보수동 근처에 지금의 책방 근처,
헌책방 근처에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고요. 자,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동대신동 있던 부산 부립병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꾸 자, 이 부산 형무소 동대신동 삼익 아파트 근처에 있던 지금 보면 옛날 형무소 연명장입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동대신동에서 삼익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1924년 이후에 이제 쭉 왔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이 주례로 옮겼어요. 주례로 옮겼다가 다시 지금은 교도소, 구치소만 남아있고 교도소는 지금 양산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형무소가 있었고요. 이것은 지방법원입니다. 부산법원. 그죠? 동아대 지금 부민 캠퍼스가 옛날 부산지방법원 자리에 부산동 부민 캠퍼스가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가 지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부립병원이고요. 부립병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 형태를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부산대학병원 자리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전에는 본래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광복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옮겨온 거죠. 자, 이 부립병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게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그 지배 체제를 봤으면 이제는 지배 기구를 보는 거죠. 자, 매축이죠. 매축. 여러분들 부산 지역의 매축을 사실은 부산은 매축의 도시예요. 매축이 뭐냐면 바다를 메워서 됐다는 거고 먼저 지금의 부산 우체국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미 1900년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일제시대의 가장 큰 매립은 뭐냐 하면은 바로 부산진 지역입니다. 부산진 지역 지역입니다. 자, 보면 맨 처음에 25년도에 부산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적기만 하고 이 두 군데가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1년도에 부산진 매축 주식회가 사에서 적기만 매립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1기 매축공사가 착공이 되고 적기만에 적기 지역에 원유 저장 및 정유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6년도에 임항철도 부설이 이루어지고요. 또 부산진역 적기역 현 우암역인데요. 우암역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철도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7년도는 제1기 매축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우암동 일대 지선이 매립이 됩니다. 제2기 매축공사 착공해 가지고 37년에 매립 허가를 받았고요. 1938년에는 부산축항주식회사, 지금까지는 부산진 매축 주식회사가 적기만을 매립을 했는데, 그래서 부산진하고 적기만하고 이 두 군데를 하는 거죠. 이 두 군데를 했는데 이제는 부산축항 주식회사가 38년부터 그야말로 침략전쟁 시기죠. 중일전쟁 시기, 침략전쟁 시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상업적인 의미가 강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침략전쟁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기 매축공사가 완료되고 제2기 매축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래서 2기와 3기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임항철도가 완성이 되는 게 41년도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부산 지역의 이제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부산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도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제가 보니까 1913년경에 1911년 얘기죠. 동네 지역에 토지 청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11년에 이루어지고 1913년에 결수연명부와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본래 그 토지조사 사업은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합방되기 전에 토지조사국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제 강점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 토지조사국을 1910년 9월 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 임시토지조사국 설치하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먼저 와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이 지배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게 토지가 누가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지세, 땅 토지세죠. 지세를 제대로 매겨야만이 조선총독부 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토지조사국을 만들어서 빨리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 땅이고 누구 땅이고 이거는 누구 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식민 통치를 위해서도 좋았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조선시대에는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또 왜 몰랐냐 하면 양반들이 노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토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비 이름을 땅을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노비 이름으로 돼 있고 실제 주인은 양반이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세금 과세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와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뜻하지 않게 이 땅이 누구 땅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민법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민법의 근대적 민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8월 30일 날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미 토지 청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토지조사국이 만들어지면서 동래, 김해, 밀양 이런 등지에 토지조사가 예정이 되었고요. 이제 11년 말부터 토지 신고가 공시가 되고, 결수의 명분은 뭐냐면 옛날에 이 땅의 대강 옛날에가 결이 몇 평 우리가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평수야,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결수연명부라는 장부하고 실제 토지조사 내용하고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결수연명부에 참고했던 땅하고 새로 조사했던 땅하고 일치가 되면, 그 일치하다 보면 이게 좀 틀리고 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수연명부 대조 작업이 될 때쯤 되면 토지조사 사업이 거의 완성된다고 보면 되고, 토지조사 사업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썼던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됐는데, 어쨌든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는 근대적 민법의 기본이죠. 이것이 확립이 됐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유가 불분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파악해 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지역은 토지 선고서가 한 3만 몇 건이 있었죠. 보면은 3만 몇천 정도가 경남 지역에는 3만 8,279통, 그죠, 제법 되죠. 이거 이제 1914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13년에 결수연명부 대조를 했는데 14년 6월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는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는 소유자가 변동됐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인이 하인한테 땅 이름을 이렇게 대신 쓰게 하고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뭐 재산 가지는 게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명목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40%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는 1913년 10월부터 필지조사, 한 필지라는 게 땅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요게 1필지, 한 필지 모아가지고 여기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지가 모여서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필지가 소유지고 5필지가 소유지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쪼개져 있는 땅의 크기들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 필지조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내 땅이 여기서 이만큼 있는데 필지가 여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 여기 내 땅이에요. 그래서 1필지, 한 필지 해가지고 3필지가 내 땅인 거예요.
그럼 요거 조사를 해. 요거 몇 평일까요? 뭐 세 평, 요건 5평,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5평, 요건 2평. 그럼 합해서 10평이 내 소유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접수는 과세지 견치도를 작성합니다. 과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김해군 뭐 여기 대저면 35번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세에 여기가 5원 뭐 뭐야 100 뭐 100엔 정도죠. 100원. 예? 1등전. 예? 1등전 100평에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전 100평 100원 이런 식으로 과세 견치도를 작성하고 대조후 토지 위치와 토지 소유자氏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강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에만 알고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 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 파악하면 되죠. 다음 자 경남에서는 새끼줄이나 걸음걸이로 이렇게 자 새끼줄이나 걸음걸이로 경계를 측정하는 이런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14년 1월 15일부터 토지조사부와 지적도 드디어 지적도 아시죠? 이렇게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그림으로 그린 거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측량 결과 토지 소유자는 지목, 번호, 시명 등을 기입한 표목을 세우고요. 이렇게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조사 완료는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정이 법적 효력, 판결이라 그러죠. 판결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판결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법보다 더 우선되는 이런 기이한 시대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적적 소유자와 그 경우에 공시되면 각기 이의가 있으면 공사기간 만료 60일 이내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신청을 재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만 8천 건쯤 됐는데 1920년에니까 2만 건 그러니까 전체 신고가 한 4만 건인데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불복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9,388건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심한 건 72건이고 2만 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신의 신청하면은 그 중에서 한 8,650건을 수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맨 처음에 이 조사가 엉성했다는 거죠. 자, 1914년에 4월 25일은 부령 제45로 토지대장 규칙, 토지조사부 등을 등사하여 토지대장 제작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토지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토지를 제작하는 게 이때다 라는 거고 이걸 반드시 여러분도 지금도 보고 뭐 어떻게 자취를 하든지 뭘 방을 얻든지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 건물대장하고 토지대장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 110년 가까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사용하니까. 그래서 새로 창출된 것은 13만 정보가 이제 동양철기회사의 손으로 왔던 것이고요. 네. 창원 내서면 사례를 보면 720건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523건으로 전체 73%나 돼서 조사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소유권이 변동했다는 것은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소유제도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해서 자기 땅을 확고히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7주차.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부산부협의회에 조선인 의원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인이 부산부가 일본 사람이 많았는데, 그죠? 또 그 다음에 일본인 자산가들을 부산부 방면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부산부협의회는 조선인 의원을 임명했고,
부산부 방면위원, 조선인들이 못 살고 하는 데는 일본인 자산가들을 방면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써주세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인 토지가 불법적으로 강탈당했다는 주장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수용을 했다. 이 신청을 하면 수용이 거의 한 90% 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꼭 그 강탈로서 설명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서 일본의 자본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쪽이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독부는 왜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을까요? 당연히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민법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일본의 자본들이 손쉽게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부는 부산의 직업선거에서 제가 강제동원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그 기억하셔서 이 과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주차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